이번 시간은 페이지 428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오염 지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염 지표적인 측면. 그러면 오염 지표에서 첫 번째로 보시면 자 BOD가 나오고 있습니다. BOD. 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자, BOD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미 3번이나 기출이 되었습니다. 3번이나 기출되어서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종료가 된 것 같고요. 보통 수질 오염의 지표로서 이 BOD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기물이 함유된 이 오수를 갖다가 보통 미생물에서 분해 산하에서 보통 20도씨에서 5일간 방치해서 그때 산소가 얼마나 소비되냐 이것을 요구량으로 ppm 단위로 구한 것이 바로 BOD죠. 근데 BOD는 뭐 지문 나오면 잘 나오고요. 답은 안 됩니다. 그래서 COD 개념은 해 놓으십시오. 자,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이 COD. 그래서 이 COD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무기 물질이 함유가 돼 있어서 이 COD 측정은 이 무기 물질, 금속과 같은 이 무기 물질이 자, 이 포함되어 자, 일반적으로 이 BOD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BOD 측정이 이 불가능한 경우에 많이 측정합니다.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이 COD 측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D는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이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산소 요구량으로 나타나죠. 산소가 얼마나 필요하네? 산소 요구량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보통 무엇을 투입하는가 하면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을 합니다.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을 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산소 요구냐. 그래서 측정 단위는 동일하게 ppm입니다. 측정 단위는 ppm parts per million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COD는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이 공장 폐수, 예를 들어서 아염도금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의 이런 폐수는 일반적으로 이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BOD 수치도 동일하지만 COD 수치가 크다는 것은 수질 오염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의 DO는 16회 때 나왔었죠. 최근에 DO는 자 용존산소량이죠. 용존산소량 개념이 됩니다. DO.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SS가 부유물질. 이건 14회 때 나왔죠. SS. 그래서 이 오수의 탁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유물질량인 SS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단위들이 전부 다 ppm,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율 단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스큼 보시면 정화조 내 오수 표면에 떠오른 오물 찌꺼기를 스큼이라고 합니다. 스큼. 그리고 429페이지 용어 정리. 자, 이 용어 정리는 하수도법에 우리가 용어 부분을 다루어 놨어요. 하수도법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저 부분을 정리해 놓으십시오.
429페이지, 자, 거기 보면 하단에서 약간 위에 보시면, 자, 합류식 하수 관로하고 분류식 하수 관로가 나옵니다. 합류식 하수 관로. 하수 관로하고 분류식 하수 관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안에는 이 두 가지 관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류식 관로는 일반적으로 이 오수하고 합류식이겠다는 거죠. 오수하고 이 우수하고, 보통 이 우수 빗물, 지하수가 흐르겠죠. 이 빗물하고 함께 흐르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흐르도록 하는 하수 관로죠. 함께 흐르도록 하면 합류식 하수 관로가 됩니다. 흐르도록 한 자 겁니다. 이것이 합류식 하수 관로고요. 합류식. 근데 분류식 하수 관로는 따로따로 흐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수는 오수대로 뽑아가고, 우수나 지하수에 우수는 이제 별도로 구분되어서 우수하고 구분되어 흐르도록 한 겁니다. 구분되어 흐르도록 한 것은 바로 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 이게 함께 흐르겠느냐, 구분되어 흐르겠느냐에 대해서 분류식 하수 관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함께 흐르도록 한 합류식 하수 관로, 자기가 도시 지역에 사는데 합류식 하수 관로가 설치된데 건물을 짓게 되면 여기는 정화조 설치를 해줘야 돼요. 정화조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되는데, 그러면 분류식 하수 관로가 오수와 구분되어 들어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류식 하수가 우리가 설계된 지역은 여기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합니다.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데가 분류식 하수 관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430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하수 처리 구역이 나오죠. 하수 처리 구역.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자, 처리가 바로 이 하수 처리 구역입니다. 보통 이 도시는 거의 대부분이 하수 처리 구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수 처리 구역은 바로 이 분류식 하수 관로하고 합류식 하수 관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BOD 제거율과 BOD 부하가 나와요. BOD 제거율. 그러면 이 BOD 제거율은 세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세 번 형제. 그래서 식을 냈고 계산 문제가 두 번 나왔어서 그 계산 문제를 낼 때 제거율을 낸 것이 아니라 유입수 BOD를 구하는 걸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BOD 제거율은 단위가 퍼센트예요. 얘는 ppm 단위가 하고 바로 퍼센트, 백분율이에요. 얘는 퍼센트,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BOD 제거율은 그래서 유입수 BOD죠.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유출수니까 방류수라고 할 수도 있죠. 방류수. 그리고 분모의 유입수 BOD. 자, 이걸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백분율. 이것이 BOD 제거율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BOD 제거율을 주어지고 유입수 BOD를 구하라는 걸 시험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답을 대입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다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막 머리 굴려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수학적 견해가 적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틀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을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제거율이 높으면
큰 수치부터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뭐 앞으로 뭐 유출수, 방류수 BOD 구하라. 하나씩 다 대입해서 만나 검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검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BOD 제거율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거죠. 유출수, 방류수 BOD가 작을수록 제거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BOD 제거율이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것이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화조의 이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BOD 제거율이 성능을 나타내요. 그러면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그럼 BOD 제거율이 높게 되기 위해서는 방류수, 유출수 BOD가 이 방류수, 유출수 BOD가 적어야 되죠. BOD가 적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야지만 이 BOD 제거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제거율로서 정화조의 성능이 좋은 거야. 정화조의 성능이 우수한 개념이 됩니다. 우수한 거야. 정화조의 성능이 우수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단위는 BOD 제거율의 단위는 얘는 ppm 단위가 아니다. 그래서 백분율인 퍼센트죠. 퍼센트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발 ppm 단위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BOD 제거율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BOD 부하. 부하는 결과적으로 더러운 거 아닙니까? 더러운 물이 얼마 쓰냐. 그래서 BOD 부하는 일반적으로 단위가 BOD 부하의 단위는 그램 퍼 1입니다. 1당 몇 g이 부하가 걸렸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BOD가 이제 BOD에다가 유입 수량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더러운 물의 BOD, 그래서 BOD 기본에다가 곱하기 바로 유입 수량을 곱해 주시면 돼요. 유입 수량을 곱한 거, 이것이 BOD 부하의 개념이 되죠. 유입 수량 얼마에다 그 BOD 수치를 곱하면 됩니다. BOD 수치를. 이것이 BOD 부하고, 부하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단위만 맞춰주면. 그래서 뭐 급수량 부하를 구하든, 급수량을 구하든, 무엇은 예를 들어서 급탕 부하를 구하든 기본이 곱으로 나왔네. 곱만 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식 외울 필요도 없고요. 자, 우리 그 예를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431페이지 오수 정화 처리 방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크게 정화 처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처리 방식이 나오고, 두 번째, 화학적 처리 방식, 세 번째, 미생물이란 생물학적 처리 방식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처리 방식은 네 가지가 있죠. 거기 보시면 스크린, 침전, 교반, 여과,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8회 준비할 때는 종류를 알아두라 했죠. 그래서 종류가 나왔고, 올해는 다시 하나만 기억합니다. 1번 스크린만 기억하세요. 스크린은 일종의 여과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기에 안 넣어야 될 것을 넣게 되면 비양심이 여기에 다 걸려요. 그 비누나 이런 게 여기 걸린 상태에서 자꾸 위에 물질이 되면 위에다가 막 차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 스크린이 막히게 되면 오수가 원류나 역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부분이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부분이 된 것이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처리 방식은
중화나 소독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그런 산성제나 알칼리성제 넣어서 중화시키는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소독은 염소 소독이나 이런 하는 방법이 있죠. 염소 계통 약품을 써서 멸균, 살균식이 소독이고요.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미생물에 의한 거죠.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남았죠, 시험에.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은 자, 두 가지를 정확히 비교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호기성 처리하고 현기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현기성 처리하고 두 가지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 상호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기성 처리가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기성 미생물이 자, 균이죠. 균. 박테리아라고도 하죠. 박테리아. 그러면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육하는 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생물은 각양각색 특성을 많이 띠는 게 있죠. 하산 분출물이 자라는 생기는 미생물도 있고요. 별의별 얼음에서 생기는 미생물도 있고 미생물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호기성 처리가 호기성 미생물이죠.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얘는 저것을 필요하고 이거는 산소가 있는 곳에서 자란 균이죠. 그래서 얘는 현기성 미생물이니까 얘는 공기를 차단해야 돼요. 공기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통기 설비를 갖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기를 공급해 준다. 그래서 호기성 처리는 통기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통기 설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현기성 미생물에게 맡겨놨고, 그래서 이 기술력을 활용을 안 하는 것이 현기성 처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시 기술력을 활용하는 게 예입니다.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예고요. 얘는 기술력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현기성 처리는. 그렇다 보니까 이 호기성 처리하고 현기성 처리 중 처리 시간이 짧은 것이 예입니다. 이거는 기술력을 하려고 보는 게 처리 시간이 얘가 짧아요. 짧은 반면에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처리 시간이 길게 됩니다. 길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 이 현기성 처리는 처리 공간이 많아야 돼요. 처리 공간이 커야 돼요. 그 반면에 얘는 처리 시간이 짧게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되는 거야. 처리 공간이 적습니다. 처리 공간 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기술력을 활용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운전 이런 동력비적인 측면이 얘는 운전 이런 동력비 적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운전 동력비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운전 동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현기성 처리의 경우는 보통 악취 발생이 생깁니다. 악취 발생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분해 산물로서 암모니아나 유화수소가스가 발생돼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생깁니다. 근데 얘는 악취 발생이 없습니다. 악취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도심지에 적합한 것은 호기성 처리 방식이 도심지에 적합도가 있죠. 도심지에 적합한 처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현기성 처리는 그래서 방식들이 탱크가 들어가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런 부패 탱크, 1차 탱크, 2차 탱크나 하죠. 부패 탱크나 아니면 이모퍼 탱크. 탱크가 들어가는 방식은
바로 현기성 처리고요. 그 반면에 호기성 처리는 기타 방식들, 탱크가 들어가지 않는 기타 방식들이, 그럼 뭐 장기 폭기다, 뭐 회전 원판법이다, 뭐 살수 여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기타 방식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기타 방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적합한 바로 처리 방식은 호기성 처리입니다. 그래서 고급 처리 방식이 호기성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정확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물 처리 설비에서 분류해서 제 2절 보도록 합니다. 자, 정하조하고 오수 처리 시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정하조라는 것은 오수만 처리하면 정하조예요. 정하조하고 오수 처리 시설의 차이점은 이거죠. 정하조는 오수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얘는 오수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하는 거고, 오수 처리 시설은 두 가지. 자, 오수하고 잡배수하고 둘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처리하는 것이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수 보통 처리 구역 안하고 밖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보통 오수, 그래서 이 정하조 설치 대상은 이것이 정하조 설치 대상이 됩니다. 하수 처리 구역 안에서는 이 하수 이 처리 구역 아니다. 안에서는 분류식 하수 관로가 설치되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수를 별도로 뽑아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 처리 구역 안에서 정하조 설치되는 것은 바로 합류식 하수 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합류식 하수 관로. 그래서 이 합류식 하수 관로라는 것은 보통 오수하고 이 잡배수가 우수하고 함께 흐르도록 한 거라겠죠. 우수하고 함께 흐르도록 한 것이 합류식 하수 관로입니다. 그래서 합류식 하수 관로가 이 설치된 지역, 여기에는 정하조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촌동네 이런 데는 하수 처리 구역 밖이 되잖아요. 하수 처리 구역 밖.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밖의 경우는 일일 오수 발생량 가지고 잡아요. 일일 오수 이 발생량이 2 입방메다 2 세제곱미터 이하일 때, 적을 때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 세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자 바로 정하조로 갑니다. 그러면 오수 처리 시설 설치하는 것이 하수 처리 구역 안에는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구역 밖이에요. 하수 처리 구역 밖에서 일일 오수 발생량이 2 입방메다를 2 세제곱미터를 자 초과하게 되면 바로 이걸로 갑니다. 오수 처리 시설 설치로 가게 됩니다. 오수 처리 시설. 그래서 43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저것이 나오죠. 부패 탱크식 오물 정하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 탱크식 오물 정하조. 그럼 이 부패 탱크식 오물 탱크식하고 장기 폭기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부패 탱크 방식은 정하조만 있는 거예요. 정하조. 그래서 근데 장기 폭기 방식은 오수 처리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폭기 방식은 오수가 유입되면 스크린을 먼저 원래 거칩니다. 폭기 사이에 스크린 걸러주고, 이제 조는 폭기 침전 소독 이렇게 나누어져. 그래서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오수를 갑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에서 보시면 오수 처리 시설은 뭐 그 종류 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폭기가 장기 폭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기 폭기 방식은 24시간 풀로 폭기한다. 그래서 장기 또는 장시간 폭기 방식이라 합니다. 그럼 폭기라는 것이 오수 중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폭기예요. 폭기. 그래서 주의할 거는 외우지 마시고 부패 탱크 방식은 오수 처리 시설이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부패 탱크식 오물 정화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 탱크식 오물 정화조. 이 부패 탱크식 오물 정화조는 뭐 옛날에는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종합 문제의 지문 정도 언급이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회 때는 여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될 것 같아서 뭐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혹시 올해는 19회 대비해서는 혹시 종합 문제가 언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패 탱크식 오물 정화조는 제일 먼저 오물이 유입이 되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정화조가 나눠지면 자, 오물이 유입관을 타고 이렇게 안에 유입이 됩니다. 오물 유입이 됩니다. 오물이 유입이 된다. 유입관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조에 들어가냐? 부패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패조는 제일 크게 설계가 되는 게 제일 부패조가 됩니다. 제일 부패조가 있고 제2부패조, 제2부패조가 있고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여가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세석청에서 예비 여가조가 있습니다. 여가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패조가 바로 자, 이 세 개의 조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부패조에는 이 현기성 박테리아, 현기성균을 생육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기성균에서 오물을 침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조를 다른 말로 그걸 침전 분리조라고도 합니다. 깔아앉히는 깔아앉히고 뜰끈뜨기해서 그러면 부패조에서 들어온 오수가 제1부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조가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걸러집니다. 그러면 이 걸러진 오수를 갖다가 다음 조로 넘겨주게 되는데 다음 조가 여기에 산화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패조 크기의 2분의 1 크기로 이 산화조를 만듭니다. 산화조의 이 세석청에 세석청을 만들어놔요. 여기에서 최소한 0.9m 이상은 돼야 돼요. 이게 세석청 두께가 여기서 최소는 0.9m 이상은 돼야 돼요. 이상 최대는 2m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화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산화조에는 호기성 박테리아, 호기성균을 배양을 해놨습니다. 배양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온 오수를 갖다가 여기에다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수를 뿌려주기 위해서 이 산화조에 살수홈통을 설치를 해서 오수를 세석청에 골고루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호기성균에 의해서 오물을 이 분해 산화시키는 데가 이 산화조가 됩니다.
그러면 산화조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균이 생성이 많아지면 이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 산화조 2분의 1 크기로 해서 여기 소독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방류 이제 여기서 멸균을 하는 거죠. 살균을 시켜서 오수를 방류하게 되는 겁니다. 방류로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여산소방, 여기서 부패조, 여가조, 산화조, 소독조, 방류 이렇게 갑니다. 부여산소방 이렇게 외우시면 돼. 부여의 산소에는 방이 있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균 가지고 냈습니다. 현기순균, 호기순균. 이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35페이지에 보시면 부패조가 나오는데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공기. 자, 이 산소를 차단을 해야 돼요. 현기성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차단해서 오물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유 깊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깊이를 의미하죠. 저유 깊이. 이 저유 깊이가 최소한 1.2m 이상은 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부패조 유효 용량은 유입 오수량 2일분 약 48시간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조의 오수 흐름에 대해서 아래에서 위로 상향 여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의할 것이 하향 여가가 아니라 여가조에서는 상향 여가를 하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오수가 여가에 걸러지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36페이지 상단에 부패조 용량 산정식이 나와요. 이것이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 파트가 됩니다. 부패조 용량 산정식. 그래서 이 부패조 용량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용량은. 그래서 5인 이하일 때 5인 이하가 되면 바로 1.5 세제곱미터로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아무리 인원이 적더라도 이게 최소 부패조 용량이 되는 거죠. 부패조 아무리 적어도 1.5 입방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5인에서 500인까지는 그러면 500인까지는 그래서 이 1.5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1.5에다가 플러스 NU- 자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NU-5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5는 앞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그래서 5명은 이미 구해놨죠. 그래서 NU-5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5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0.1을 해서 계산하면 된다. 0.1이 이겁니다. 그래서 NU는 사용 인원수고 사용 인원수 0.1은 500명까지 1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1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자, 여기 500명을 대입해 보면 500에 마이너스 5하면 495에다가 0.1 49.51이죠. 그래서 51 플러스 NU-500에다가 곱하기 0.075 해주시면 된다. 자, 0.075는 500명 이상의 1인 기준이에요. 500명 이상의 1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혹시나 이 식을 찾는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 문제를 찾는 유형이 계산을 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인원이 500명 주어졌다. 그러면 변은 두 히프 사이에서 나오니까 쌍바이크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소수점 하나 찍어주고 휴지로 한번 이를 뿌려서 하면 돼. 휴지로 닦아주면 돼. 그래서 51이 됩니다.
뭐 인원 관계없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300명이었대. 그럼 찍고 플러스. 자, 그러면 31이 됩니다. 너무 쉬워서 우리 시험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은 다 나왔었는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36페이지 이거 산화조 나오죠. 산화조는 이 호기성 박테리아균을 서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통기설비를 갖춰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수곰통을 설치해서 오수를 세석층에 골고루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러면 통기설비를 하니까 공기를 공급하면 배기관도 돼야 되죠. 배기관은 보통 지상 3m 이상으로 하면서 최소 간격은 100mm 이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산화조 체적이 커지면 이 배기관 간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화조 용량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산화조 용량은 위에 의해서 부패조 용량을 구했을 겁니까? 그래서 이 부패조 용량의 2분의 1을 해주시면 된 거예요. 최소한 2분의 1 이상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러면 부패조 용량을 구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산화조 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 쉽습니다. 그럼 위에서 찍고 플러스 1 해가지고 부패조 용량 구하고 그거를 나누기 2 해버리면 산화조 용량이 나오는 겁니다. 산화조 용량식이 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패조 용량을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소독조. 이 소독조 개념은, 자, 이거는 소독은 우리가 이제 저거죠. 이 균들을 그냥 하수도관의 하천으로 강으로 방류하면요, 밖에 가서 분해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멸균, 살균을 시켜가 내보내야 돼요. 밖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양이나 이 개들을 그냥 밖에다 막 버리니까 온 산이나 주택가 주변에 막 이 개나 고양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멸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고양이나 이런 것들 보통 그걸 중성화 시켜서 요새는 쓰이는 도시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독조가 바로 멸균시키는 겁니다. 그럼 염소계통의 약품을 저장해 놓고 약간씩 흘러 들어가도록 해서 멸균, 살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약액 종량은 보통 25리터 이상으로 약 11분 이상으로 해서 한 번에 넣어놔요. 그럼 조금씩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리고 오수 처리 설비에서는 뭐 간단히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오수 처리 시설의 종류가 나는데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독일의 이모포 박사가 개발했던 이모포 탱크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표준 활성 온이 방식이 있고 장기 폭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에 3번의 장기 폭기 방식 예를 해 놓으세요. 장기 폭기 방식. 장시간 폭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24시간 폭기식인다 해서 장기 폭기 방식 또는 우리가 장시간 폭기 방식입니다. 보통 편의점도 24시간 편이 계속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기 폭기 방식 24시간 풀로 계속 오수 중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폭기 방식은 보통 BOD 제거율이 높습니다. 계속 폭기를 해주고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공동주택에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공동주택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정화조도 있고 우리가 오수 처리 시설 둘 다 있다 했죠. 정화조도 있고 오수 처리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장기 폭기 방식은 일단 유입되면 스크린, 이 분쇄기로 갑니다. 그럼 이 여가 장치면서 분쇄기 역할을 스크린해요. 근데 스크린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안 해주면 여기가 찌꺼기가 막 걸려있기 때문에 오수가 역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역류가 되면 저층에 막 오수가 막 분출하는 거죠. 그러면 변기
날라갑니다. 변기값 다 변기 뜯어야 돼요. 그럼 변기 또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찝찝하잖아요. 똥 묻은 거 그냥 사용하나요? 그래서 보통 변기 교체를 해요. 변기 교체하면 본인이 교체한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전문가가 와서 하면 50만 원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니면 원료가 될 수 있어요. 원료라는 건 넘치는 것을 원료에 다른 조로 넘치는 걸 원료라고 해. 그러면 이건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게 이 스크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폭기 탱크 폭기조로 갑니다. 그러면 이 폭기는 24시간 폭기하는 거죠. 근데 이 폭기조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24시간 폭기하다 보니까 폭기에 대한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장기 폭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장기 폭기 방식. 그럼 폭기해가지고 침전조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깔아앉는 온이는 온이 저장 탱크로 해가지고 반출 똥차가 와서 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침전을 통해서 이제 물은 소독조로 가서 방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이 처리시설은 들어가면 뭐 변 이런 걸 모두 분해해가 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똥덩이 퍼가야 돼요. 자,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것이 장기 폭기 방식이고 표준 활성 온이 방식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수 종말 처리장에 많이 쓰는 게 그 2번에 나오는 표준 활성 온이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준 하수 종말 처리장에 설치되는 게 표준 활성 온이 방식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 사용하는 것이 장기 폭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동주택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장기 폭기 방식이니까 이 장기 폭기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오수 처리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되는 파트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파트는 우리가 아까 다루었던 아직 출제되지 않은 현기성, 호기성 처리 이 분야를 보시면서 우리가 용어에서 COD 용어하고 스큼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 파트 정리해 놓으십시오. BOD 제거율 관련된 BOD 부하 계산 부분이죠. 그거 간략히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